지금은 이제 오늘 간담회는 여름 학기에 대한 간담회인데요. 강의하는 아이들 여름 학기. 그럼 여름 학기가 이제 내용 자체가 좀 생소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방학할 때까지 보통 이제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학생들이 많이 풀어집니다. 이렇게 시험 끝나고 이제 방학 앞두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하고 여름방학 끝난 다음에 이제 8월 말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그거 3개를 합쳐서 저희는 여름학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간담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얼마 전에 시험이 끝났는데요. 자, 시험 치기 전에 학생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풀지 몰라. 안 되겠어. 이번 중간은 버리고 기말 공부해야지. 자, 빨리 평면좌표부터 펴야지. 자, 이 학생은 분명히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이제 자기가 좀 잘 모르겠으니까 때려치고 바로 기말고사 공부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 학생의 결과는 딱 뻔하죠. 중간도 당연히 못 쳤을 거고 기말도 망했을 겁니다. 그러면 시험 2번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연속으로 시험을 망쳤거든요. 그럼 이 학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3세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3세번의 법칙. 보통 이제 절망편을 말씀해 드리면 3번 연속 시험을 망치면 그 다음에도 쭉 계속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처음에 시험을 친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처음에 시험이 점수가 떨어지면 실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2번 연속 떨어지면 내가 못하나? 이렇게 자기 의심하기 시작을 하고 세 번 연속으로 시험을 망친다거나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난 진짜 수학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희망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연속 잘 치면 돼요. 공부를 쭉 못하다가 성적이 조금 오르면 처음에 올랐던 게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2번째 오르면 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세 번 연속으로 시험을 잘 보게 되면 나는 시험을 잘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이클들을 좀 타야 돼요. 그러니까 3번 연속으로 잘 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조금씩 못 치고 이게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지금은 못했어도 앞으로 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신경 쓰셔야 되는 학년이 이겁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은 이제 중간고사라는 시험을 처음으로 보는 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내내 시험 안 치다가 자유학기 이제 끝나고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치게 되는데 그때 학생들이 중간 기말 이걸 2개를 못 쳤다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더 중요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이제 그건 내신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 시험을 못 쳤다면 두 번 연속 못 쳤다면 고등학교 1학년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다른 학년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2학년이 특히나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서 이제 반전을 줘야 돼요. 2번 연속 못 쳤다면 해서 이제 반등을 줘야 되는 거고 2번 연속 잘 쳤다면 당연하게 3번째 확신을 좀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건 당연히 여름방학이겠죠. 그럼 여름방학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역사는 밤에 만들어지고 성적은 방학 때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학기 중은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학기 중은. 생각해보면 이제 3월달 입학해놓고 지금 3, 4, 5, 6 넉 달이 지났거든요. 그럼 3월달 입학하고 뭐 학교 적응하고 이렇게 하다가 5월 초에 시험이니까 4월달은 또 중간고사 대비를 하다가 5월 초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죠. 행사들을 하고 나면 또 7월 초에 있는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6월달 또 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7월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3, 4, 5, 6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이제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공 시간 2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기 중에. 뭐 학원 빼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2시간인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이 2시간도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학습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요즘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학원 가는 시간, 학원 한 군데를 가면 학원 시간에다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1시간은 더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잠깐 쉬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 공부하면 되게 공부 많이 하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방학 때는 시간이 여유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5시간 이상 뭐 잡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학생은 사실 5시간 이상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은 좀 규칙적인 걸 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2학기 중간고사가 되게 중요한데 그 성적을 결정하는 게 여름방학이니까 여름방학을 되게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여름방학은 망하죠. 예,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보람찬 여름방학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망하는 것도 단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뭐 그럴싸한 계획을 세웁니다. 집에서 엄청 바빠요.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계획을 세울 때면 이제 뭐 놀이공원, 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바다도 가야 되고 친구들이랑 캠핑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선 진심이에요. 아이들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면 그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니까 뭘 해야 되냐면 돈을 써야 돼요. 일단 학용품을 왕창 사야 됩니다. 이제 다이어리도 사고 볼펜도 사고 뭐 형형색색 이런 거 잔뜩 삽니다. 그리고 PT도 끊어야죠. 이제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PT도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끼워 넣기처럼 인강 같은 걸 이제 끊어서 자기 부족한 과목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인강을 끊습니다. 이렇게 돈을 다 써요. 하지만 이제 3단계로는 또 작심삼일인 거죠. 3일 동안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3일만 보통 끝나죠. 공부도 그렇고 뭐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할 때 다 되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시차 적응을 좀 해야 돼요. 계속 이제 시차 적응이 잠을 못 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핸드폰 들고 들어가서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3시, 4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일어나는 시간은 10시, 11시 이렇게 되는 거고, 점점 밀려서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해외여행 간 것도 아니고 제주도 간 것도 아닌데 혼자 시차 적응을 해요. 이제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 눈 떠보면 계약을 하는 이런,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책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은 이런 단계로 좀 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아마 돈 쓰기 이걸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들도 지금 이 단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이제 망한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는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고요. 하지만 실천은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쭉 포기하는 겁니다.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쭉 계속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3단계 중에서 이제 어디가 문제였을까요? 어디가? 어머니, 어디가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 그렇죠. 이제 계획 세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뭐 뻔한 얘기인데요. 3개 다 문제입니다. 3개 다 문제. 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왜 실천을 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한 번 실패했는데 왜 쭉 포기했느냐, 이렇게 3단계로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3개가 다 문제예요. 그래서 요 3개를 보통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쪽이 계획이고요, 이쪽이 두 번째가 실천이고, 세 번째가 피드백입니다. 이 3단계가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럴싸한 계획을 세운다, 이게 아니고 이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이제 실천 가능한 계획이라고 하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계획은 최대한 작게 세우는 게 목표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3주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계획이라는 건 되게 단순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며칠 후에 어긋나 버렸습니다. 실천을 못한 건데요. 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 혼자에게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 왜 실천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가족 전부 다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쭉 포기한다, 이건데요. 세 번째, 쭉 포기한다. 그러니까 한 번 이제 계획이 어긋나게 되면 그 이후로 계속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피드백을 통해서 계획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방학을 3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3주간의 여름방학이 아니라 1주짜리 여름방학이 3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첫째, 여름방학 1기, 뭐 이렇게 2기, 3기 이렇게 잡아서, 1기 여름방학은 망할 수 있죠. 작심삼일입니다. 그럼 최소한 3일은 했겠죠. 7일 동안에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이제 2주차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2주차라고 또 세우면 안 돼요. 또 다른 방학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주의 여름방학이 아니라 1주짜리 여름방학 3번 있다고 생각하고, 각각 작심 3일만 해도 괜찮죠.
어차피 이제 주말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작심 3일, 작심 4일, 작심 5일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면 괜찮은 여름방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천과 피드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계획은 심플하게입니다. 심플하게. 그러니까 시간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니까 생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건데 중고등학생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달성 가능한 목표, 이번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시간표대로 채우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뭘 하고 싶은가를 체크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수학 공부 2시간을 한다, 3시간을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수학은 이제 이 방학 동안에 이만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오늘 수학을 왠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학을 어디까지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오늘 수학을 시작했는데 수학이 삘 받으면 계속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딱 수학 2시간만 해야 되니까 수학을 끊고 다른 걸 한다? 리듬이 흐트러져요. 하고 싶은 공부를 쭉 하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걸 목표 단위로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단톡방 또는 냉장고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고등학교 이상이 먹히는 부분은 아닌데 냉장고에 화이트보드를 만들어서 아침에 자기가 할 거 3가지만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게 하나가 끝나고 나면 냉장고 앞에 와서 그걸 쭉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밑줄.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수학 뭐를 하고 영어 뭐를 하고 뭐를 한다라고 적어놓고 수학이 끝나고 나면 달성해서 쫙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그럼 보고 있던 가족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와 잘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이상들은 왠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중학교까지는 은근히 통해요.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은근히 통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단톡방에 그 오늘 목표를 좀 쓰라고 하세요. 엄마 감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게 달성되면 이제 축하해 준다고 이제 축하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 이렇게 나오면 이제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이모티콘을 하나씩 보내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일단 목표는 자기가 하고자 한 걸 알리고 그게 끝났을 때 다들 끝났구나라고 다들 칭찬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도움 이 정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뭔가를 하게 되면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예를 들어 3시간 공부하기로 했는데 계획을 세워놨는데 양을 세워놨는데 그 분량이 2시간 만에 끝났어요. 그럼 1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세워놓고 2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나머지 1시간은 다른 공부를 해라. 보통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1시간 동안을 보상을 줘야 됩니다. 게임이면 게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런데 그 보상은 그 하루의 마지막으로 몰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게 이 정도가 있었으면 그 끝났으니까 그거 뒤에 할 거 먼저 해. 그럼 남는 시간은 다 이제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중간마다 어떤 이제 보상을 주게 되면 사실 이제 또 놀다가 다시 공부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으면 그걸 한쪽에 몰아서 저녁에 몰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주간의 방학이 아니라 1주 방학이 3번이다 라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피드백이 되겠죠. 그래야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대표분은 1년을 6개월씩 끊어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겐 1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개월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6개월로 살아요. 이렇게. 6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말연시가 아니라 6말 6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제 60 정도 되셨는데 자기는 124년을 산 것 같은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보람차긴 합니다. 이런 것처럼 1주 방학 3번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요 3가지 정도 부분일 거예요. 이제 이 실천을 위한 가족들의 도움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실천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아이들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우리 다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자기 혼자만의 싸움인데 나 혼자가 아니라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 더 힘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도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획하고 실천하고 피드백이 필요하니까 먼저 계획을 한번 세워보죠. 자, 계획은 이제 학년마다 목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들을 목표로 잡아보죠. 혹시 4, 5학년 학생들 있나요? 네, 빨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엄마의 의도와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학일 겁니다. 이렇게 6학년 이상 넘어가면 엄마가 하자는 대로 잘 안 해요. 오히려 어떤 청개구리 같은 아이들은 엄마가 하자고 하면 일부러 반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따라오잖아요. 그죠?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하게 이게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공부 습관하고 수연산 훈련은 필요하고요. 이게 수연산 훈련. 이제 실제적으로 규칙적인 공부 습관 이번 방학 때 딱 잡는다 이거 안 되거든요. 3주 만에 습관화되는 건 안 되니까 실제로 방학 때는 수연산 훈련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제 가장 얇은 책입니다. 연산책이 필요한데 두꺼운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가장 얇은 책을 하나 선택을 해서 방학 기간 동안에 페이지 나눠서 이걸 푼다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풀어본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연산 훈련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방학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4, 5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선행을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혹시 나오던 중에 동영상 강의가 있었는데 반복 학습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는 걸 다시 공부하고 이걸 저희는 복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완벽한 복습에 대해서 환상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과정 선행을 하고 심화를 하고 시심화를 하고 시시시시심화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걸 4번, 5번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아이들이 점점 단단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제 여러 번 돌려요. 그런데 인간의 뇌는 되게 신기한 게 처음 보는 것에 제일 집중을 잘합니다. 한 번 봤던 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다시 볼 때 안도감은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지적 호기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고 뭐 두 번째 일품 같은 걸로 보고 세 번째는 최상위를 봤을 때 아이들이 뇌가 흥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집에 뭐 최상위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만 있는 거 아니라 쉬운 문제도 있잖아요. 쉬운 문제 푸는 동안에 이미 지루해지고 어려운 문제는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복습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완벽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사실 좀 환상적인 겁니다. 사실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습으로 복습을 완성한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어떤 관계냐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수학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은 초등학교 4학년 이하 과정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공부해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4학년 심화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미 5학년 과정에서 다 해결을 했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좀 가르쳐 본 어머님들은 아실 텐데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의 심화 문제들은 대부분 5학년, 6학년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안 가르쳐 주고 끌고 오는 겁니다. 힘들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습을 하게 되면 복습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선행 학습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에게. 왜? 어차피 공부는 계속 할 테니까 했던 거 또 하고 하느니 새로운 걸 가르치자 이겁니다. 이렇게. 그럼 선행이 필요한데 그럼 어디까지 선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되느냐. 이건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을 때까지. 그럼 따라올 수 있다는 건 누가 판단해 주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의 분기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전에 이제 중1 과정 시작할까에 대한 판단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 말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는 4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면 돼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선행하는데 우리 아이 선행할 수 있을까요를 물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선행을 그냥 쭉 하시면 되는 거고,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중학교 2학년까지는 논스톱으로 가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1차식을 다루고 있어요. 1차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1학년 과정을 시작했으면 쉼없이 2학년 과정까지 가는 거고, 그러면 심화는 언제 하느냐? 2학년 과정에서 하면 돼요. 중학교 2학년 과정. 2학년 과정이 1학년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3 과정을 시작할까라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2 과정까지 선행을 했으면 그 다음에 중3 과정을 들어갈까 이건데요. 중3도 이제 들어간다는 판단이 서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3까지는 또 다시 논수업으로 합니다. 이 두 개도 되는데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3까지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수하를 들어갈까 말까를 또 고민하셔야 돼요. 요 세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하를 시작했으면 수투까지 계속 가야 돼요. 보통 이제 초등학생 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초등학생 또는 중학교 1학년이 수상까지 끝냈으면 이 부분 시작하기로 했으면 수투까지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단계에서 만약 중1 과정을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전 과정, 초등학교 6학년 과정 심화를 들어가면 되는 거고 좀 힘들겠다 싶으면 중학교 2학년에서 약간 머무르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선행이니까 좀 머무른다고 해서 뒤처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어머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판단하는 기준들이 뭐 각 학원마다 아니면 학교마다 가지고 있겠죠. 그죠? 저희는 이제 아이들 학습 역량평가로 그걸 판단을 합니다. 각 단계마다 역량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예비 중입니다. 지금 아까 초등학교 4, 5학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워드렸고 예비 중학교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라 예비 중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1 과정 시작 안 했다면 지금으로라도 시작해야 되는 거고 시작을 해서 선행을 하고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행 기준에 의해서 순간순간 판단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선행을 쭉 나가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중1 과정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을 목표로 잡았을 때 중1-1과 1-2-1을 입학 전까지 한 번을 보는 걸 목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와는 다른 학습 습관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 학습 습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중학교 1학년은 짧은 3주간의 방학 동안에 뭔가를 끝낸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이게 3주 동안에 끝낼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쭉 이어져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들은 요즘 중학교 1학년들은 자기들이 초등학생인 줄 알죠. 맞죠. 그러니까 합격했어요. 그죠? 시험도 안 치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중학교 1학년들은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학교 1-2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1-2 도형편인데요. 도형편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반복되는 거라서 초등학교 5학년 도형편에서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냥 스킵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학교에서 다시 배울 거잖아요. 시험도 안 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보다는 2학년 1학기를 빨리 들어간 게 더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학년 1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가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의 기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학년 1학기를 하면 수월하거든요. 수월하고 1학년 1학기를 복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심화랑 2학년 1학기 선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들은 2학년 1학기를 빨리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중학교 1학년도 딱히 이번 방학 때 반드시 뭘 해야 되겠다 이건 별로 좀 없는 내용인 거죠.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겁니다. 요거 하나는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경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학부모들은 느낌이 오실 텐데요. 아이들 은근히 중간고사 앞두고 긴장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나는 시험에 그렇게 부담감 없어라는 아이들도 중간고사 한 날이 되면 되게 불안해요. 왜냐면 시험을 안 쳐봐서 그런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쳐봐서. 이제 저 때는 이제 중학교 때도 원래 고사를 쳤거든요. 매월 시험을 쳤습니다. 매월 시험을 쳤으니까 처음에는 덜덜 떨다가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 그냥 이번 달에 시험 치네 뭐 이렇게. 오히려 중간고사가 더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매달 치는 거 5월 달에 치는 거 이름이 중간고사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제 모의고사를 매달 쳤죠. 매달 쳤는데 요즘 고등학교는 모의고사를 딱 3번 치거든요. 한 1년에. 이제 6월, 9월, 11월 3번 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 쳐가지고 아이들이 모의고사에 적응할 수 있을까? 수능에 적응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들은 시험을 한 번도 안 쳐봤으니까 스트레스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방학 때 중학교 1학년 모아놓고요. 딱 1학년들만 모아놓고 시험을 칠 겁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줘가면서. 어떻게 줄 거냐면요. 이거 시험 결과 그대로 엄마한테 알려준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거 학원 바깥에 이제 현수막으로 붙여버린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시험 치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막 이렇게. 성적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커다랗게 붙여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애들 막 시험 치고 이제 뒤에서 옆에 가면서 기침도 하고요. 기침도 하고 앞에서 뭐 쓸데없이 말도 걸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런 일 많거든요. 괜히 감독 선생님이 지나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문제 푸는 거 보고 이러면서 가면 왠지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그런 스트레스를 줘서 스트레스 압박 훈련들을 좀 할 겁니다. 경험을 해서 이제 학교에서 내년 시험 칠 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들은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방학 때 시작해서 쭉 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중2입니다. 중2. 자, 중2는 절망편하고 희망편으로 나눴는데요. 절망편은 당연하게 중간 기말을 모두 망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아까 3세번의 법칙에 의해서 한 번 남았죠, 기회가. 그럼 이 학생은 첫 번째, 절대로 선행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혹시 선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2번 시험 망쳤다면 그럼 선행이 잘못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요, 애들 잘 하는데 실수로 점수가 깎였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중간 기말 2번 망쳤다면 2학기 중간고사 때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선행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7월, 8월, 9월 시험 치기 전까지 석 달 동안은 선행은 고이 묻어둬야 됩니다.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1학년 2학기 복습. 1학년 2학기 아까 필요 없다고는 했는데 2학년 2학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시험 잘 치는 게 목표니까 요거 2개. 2학년 1학기 복습, 1학년 2학기 복습이랑 2학년 2학기 선행은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서 어떻게든 중간고사 점수를 올리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성적을 올려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이제 이 부분을 꼭 완성을 해야 됩니다. 1학년 2학기 문제집 하나 사서 이제 다 풀어보고요.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뭐 선행을 하든 심화를 하든 뭘 하든 이 부분을 좀 잘 다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희망편이죠. 제 희망편입니다. 시험 두 번 다 잘 친 학생들이겠죠. 그죠? 중간도 잘 받고 기말도 잘 받고 뭐 선행도 잘하고 있고 학원에서도 되게 정말 잘합니다라고 칭찬해주고 하면 이번 여름방학 계획은 이제 특목고 또는 자사고들의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아니면 대학가도 한번 돌아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진학 원하는 학교에 진학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입학 요강 찾아보고 이렇게 뭘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 심화 복습은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과정을 하고 있더라도 2학년 2학기 과정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형편이 2학년 2학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도형의 성질 새롭게 안 배우거든요. 도형 안 배웁니다. 새로 안 배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운 도형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삼각함수라든지 아니면 뭐 도형의 극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희망편 학생들은 이제 이 두 가지 정도 방학 때 목표로 좀 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3이죠. 이제 예비고입니다. 예비고. 자, 예비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 안 했다면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했다면 쭉 계속 진행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등학교 공부를 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을 이라는 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행을 하던 중이면 그 커리큘럼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한 번도 안 봤다면 고등학교 수학 상하를 1년치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1학기, 2학기 걸 보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본다는 건 되게 단순한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공부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법을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바꾸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생들의 수학 공부법은 무엇이냐? 고등학생들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네 가지입니다. 저희는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개념학습을 하고요. 문제풀이를 하고 채점을 하고 오답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발상독서는 저희 학원에서 정리하는 건데 어쨌든 이 4단계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개념학습은 자, 보통 이제 수학적 창의력이랑 수학적 사고력이란 단어 2개가 나오는데요. 수학적 창의력이란 단어는 원래 없는 단어인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어떤 학부모 단체들에서 주장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수학적 창의력이란 말은 되게 싫어합니다. 수학은 창의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어요. 네.
창의력이란 건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걸 만드는 건데 수학은 새로운 걸 만들면 전 세계 수학자들이 그걸 검증합니다. 검증해서 이 방법이 맞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걸로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독특하게 푼다 그런 건 수학적 창의력이 아니에요. 사고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은 수학이라는 나라의 언어의 문법이거든요. 그럼 영어 문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영어 문법을 창의적으로 해석한다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영어는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난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난 창의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 이렇게.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 되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적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번에 필즈상 받은 교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난 새로운 거 만들었어. 그러면 오 정말? 이렇게 되는 거지. 고등학교 수학 내에서는 창의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보다도 수학은 좀 더 보수적인 학문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지켜서 가라 이겁니다. 난 싫은데 난 따르기 푸는데 그건 아니에요. 수학은 수학적 문법의 언어가 그러니까 수학적 언어의 문법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느냐를 점검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학습이라는 건 수학에서 지시된 내용으로 내 머릿속을 분석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필수 예제 풀이까지를 개념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예제는 그냥 개념 적용해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필수 예제를 풀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선생님께 설명하는 과정이 들어가죠. 선생님께 이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학원 이름이 강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설명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고등부부터는 이거 대신에 백지 개념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단어를 배웠다라고 하면 백지로 이제 자기가 아는 내용들 다 서술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백지 개념 테스트를 해보면 아는 게 다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이제 뭐 마인드맵을 생각해 보면 처음 이제 주제를 잡고 한 4개, 5개, 4개 정도 나가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을 수 있을 만큼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객지배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개념 확인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제풀이죠. 문제풀이인데 자, 중학교는 문제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풀고 답을 내요.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이 3단계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읽고 조건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찾은 조건하고 답을 수학적 약속으로 기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조건, 앞에서 얘기했던 조건하고 답을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연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이 추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추론 능력을 기르기 위한 추론 능력을 기르는데 이제 수학의 모든 걸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첫 번째는 조건과 답을 찾기입니다. 밑에 문제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1분 시간 드릴게요. 30초 시간 드릴게요. 30초. 10초 지났습니다. 좀 스트레스가 느껴지시나요? 20초 지났습니다, 지금. 네, 30초가 끝났는데. 자, 조건 찾으셨나요? 조건 혹시 몇 개 정도 찾으셨나요? 조건이 몇 개 있나요, 여기? 조건 3개죠. 수학 되게 잘하시는 어머님들인 것 같은데. 자, 조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장객이 50명 있었고요. 롤러코스터, 회전 목마가 26명.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28명입니다. 이렇게. 요 3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조건이고요. 두 번째, 구하는 답은 뭘까요? 뭘 찾아야 되나요?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얘는 모두 이용한 입장객 수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구했더니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다. 그거 2개를 더하는 거지. 얘는 모두 이용한 입장객 수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2개를 이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다음에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자, 찾고 나면 이게 수학적 약속으로 구조화를 해야 되죠. 수학적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장객 50명이라는 건 이제 NU는 50,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0개다 라는 기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회전목마가 26명이라는 건 회전목마를 탄 학생들의 집합을 A라고 잡았을 때 이런 기호로 표시합니다. 제가 이 예를 뭐로 들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미분, 적분 이런 걸로 들면 다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기억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제 집합 쪽이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도 처음에 집합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집합이었잖아요. 그래서 집합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잘 이해되시죠? 지금? 기억나시죠? 자, 세 번째는 롤러코스터는 MB 20명, 28명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어진 조건이고요. 조건이고 그 다음 구하라는 건 뭐였냐면 모두 이용한 입장객 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교집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무엇인가 이렇게 구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적 약속과 논리를 숙달해서 기호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앞에 문제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쓰는 언어였다면 수학 세계에서 쓰는 언어로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원래 문제거든요. 이게 원래 문제입니다. 이게 원래 문제인데 이걸 기호화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서 이걸 찾아내서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또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워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죠? 쉬워 보이는 문제니까 쉬워 보이는 문제지만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것만으로 문제는 절반 정도 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3단계가 있죠. 3단계가 아까 조건이 있었고 구하는 답이 있었잖아요. 그걸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 한번 해보죠. 자, 최대값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때 만들어집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교집합이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 4일 때 최소값이 만들어집니다. 갑자기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단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찾고 답 찾고 이게 왜라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면 답은 30이다. 자, 이 부분이 갑자기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학을 되게 잘하시는 부모님들은요. 부모님들은 이 문제가 보통 이제 무엇을 구하세요라고 나오는데 이 문제는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왔거든요. 문제가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좀 아실까요? 네. 다시.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집합을, 전체 집합을 이제 두 개의 집합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요 영역에, 그러니까 요렇게 나눠버리면 이쪽에 영역이 전체 몇 개로 나누어져 있나요? 이건 셀 수 있잖아요, 어머님들. 영역 몇 개로 나눠져 있나요?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4개입니다, 4개. 그 다음에 아까 조건이 몇 개였죠? 3개였죠. 보통 그러니까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구해야 되는 영역은 4개인데 조건이 3개다.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구할 수밖에 없냐면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니까. 만약에 구해야 되는 게 4개인데 조건도 4개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인데 문자가 4개 나오면 식이 4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답이 하나로 나오는데 얘는 애매하단 말이죠. 아직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값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살짝 설명해 주면요. 그러니까 얘랑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겹친다. 그럼 제일 많이 겹칠 때는 뭐겠나요? 제일 작은 게 제일 큰 거 안으로 들어있을 때겠죠. 그래서 작은 게 큰 거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겹치는 부분의 최대값. 그 다음에 아까 숫자에서 어머님들이 가질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전체가 40명이었는데 따로따로 더하면 크거든요. 40보다. 아까 26명, 28명이었잖아요. 그죠? 전체가 50명이었나요? 50명이었죠. 50명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최소 얼만큼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요 두 개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건하고 답을 연결한다. 이게 추론 과정이에요. 그럼 추론 능력을 길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저도 모릅니다. 그걸.
그러니까 그거는 추론 능력은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도 해봤는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된다 이렇게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내가 앞에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안 되지, 저렇게 풀어보니까 안 되지,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경험의 영역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제 추론 능력을 아이들에게 딱 길러줄 수 있는 어떤 완벽한 방법을 알아냈다. 그럼 이제 어머님하고 여기서 만날 일은 없는 겁니다. 이제 만날 일은 없는 겁니다. 뭐 TV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대형 강의실에서 뭐 강의장에서 만나거나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추론 능력을 기르는 게 이제 수학 공부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 추론 능력은 우리가 심어줄 수 없고 아이들이 직접 길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이나 이런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직접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스키를 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죠. 추론 능력도 아이들이 몸으로 익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의 강의하는 학생들의 질문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제 학생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처음에 학원에 오면 모르는 문제 같으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조건을 못 찾겠다. 조건을 못 찾겠다. 자, 또는 뭘 구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중학교 문제까지는 이건 없는데 고등학교 문제 이상 넘어가면 도대체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들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조건하고 뭘 구하는지는 찾았는데 이걸 식으로 못 만들겠다 이거죠. 식으로 못 만들겠다. 식으로 못 만들겠다. 식으로 어떻게 만들죠?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위처럼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3단계에 맞춰서 몇 단계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만약에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는 거고, 만약에 더 다른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선생님이 해주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런 질문은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문제풀이에서 3단계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부터 그렇게 돼요. 중등 과정까지는 그렇게까지 분석할 문제가 없습니다. 중등 문제까지는 그렇게 풀고요. 고등 과정에 들어오거나 고등학생이 되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을 해야 됩니다. 채점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중학교 문제집들을 보면 한 페이지 한 8문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8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합니다.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그럼 고등학생은 만약에 이제 한 페이지 문제수가 좀 적으니까 4문제 정도 있다고 치죠. 4문제 있으면 언제 채점을 해야 될까요? 채점을 언제 해야 되냐면 문제푼 즉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4문제를 풀고 매기는 게 아니고요. 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해야 돼요. 한 문제를 풀고 채점해야 되는 겁니다. 페이지별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왜 그러냐면 중학교 공부는 중학교 때 문제집을 푸는 건 뭐냐면 중학교에서 문제집을 풀 때는 동그라미를 치는 재미로 문제를 풀어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 쭉 있고 동그라미를 칩니다. 틀린 문제는 동그라미도 안 치고 이것도 안 치고 넘어가요. 이렇게. 어떤 문제집 보면 다 동그라미만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채점 안 했어? 물으면 틀렸는데 표시 안 했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동그라미를 치는 재미로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공부는 문제 하나하나가 공부예요. 이게. 맞추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내가 이해해보자라는 거죠. 맞추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고 답지를 펴놓고 내가 푼 답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맞으면 오케이 맞았다로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 풀이랑 모범 답안 풀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 풀이가 좀 에어컨 조금 올리겠습니다. 좀 추우시죠? 네, 에어컨 좀 올릴게요. 바람 세기도 줄이고. 자,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드렸죠? 그렇죠. 한 문제를 풀고 맞추면 풀이를 확인한 다음에 내 풀이랑 비교를 해서 내 풀이랑 비교를 해서 내 풀이가 좀 더 좋으면 그대로 가면 되고, 만약 모범 답안 풀이가 좀 더 좋으면 모범 답안 풀이를 내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당연히 틀린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틀린 문제는 정말 내가 실수로 틀렸는지 아니면은 몰라서 틀렸는지를 구별을 한 다음에 실수로 푼 건 덮고 다시 풀어보면 돼요. 이렇게 다시 풀어서 답이 맞으면 오케이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틀린 문제는 오답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오답 정리가 들어가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고등학교 문제풀이는 필수에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집 끝에 나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집 끝에 나오는 이제 연습 문제라든지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 수능 기출 문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바로바로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맞은 문제도 확인하고 틀린 문제는 실수나 오답으로 구별을 해서 실수인 건 다시 풀어보면 되고 오답은 다시 한번 오답 정리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오답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오답 정리도 우리에게 질문하던 거랑 마찬가지로 어느 단계에서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린 이유가 뭐 조건을 잘못 찾았는지 아니면 구하라는 걸 엉뚱하게 구했는지 아니면 두 개 연결을 못 시켰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보통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보면요. 조건을 못 찾지는 않아요. 조건하고 답을 잘 못 찾지는 않습니다. 보통 2단계 식으로 못 만드는 경우가 많고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조건하고 답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계에서 몰랐는지 판단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수학적으로 필연성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수학적 필연성이 들어가는 건데 보통 이제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옆에 이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서 물어본단 말이죠.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푸는 건데? 라고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문제를 풀어줘요. 풀어주면, 이제 모르는 애들은 그거 보고 되게 신기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학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못하는 아이들이 보기엔 당연히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이거 당연한 건데 왜 물어보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나한테 왜 물어보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건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당연한 것들을 저는 수학적 필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학은 당연한 게 많아지면 쉬워집니다.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오답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답 정리라고 그랬죠. 오답 노트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오답 노트는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는 물론 최상위권은 필요하겠죠. 한 문제집 전체에서 한 틀리는 문제가 2-3개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틀린 문제만 모아둘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오답 노트는 잘못하다가는 책보다 더 두꺼워집니다. 근데 진짜 책에는 한 페이지에 8문제가 있는데 오답 노트는 한 페이지에 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 보나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정리하지 않고 책에 오답을 표시해서 다시 보게 만드는 건데 그럼 오답에서 생긴 교훈들은 어디다 정리를 하느냐? 그게 저희가 쓰는 발상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교훈, 새로운 걸 얻어내야 되는 건데 그 문제를 통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발상 노트를 정리합니다. 발상의 아이디어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이런 발상이 필요하다. 조건반사적으로 가는 거죠. 어머님 66. 그렇죠. 이런 겁니다. 제가 구구단 물어본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66이란 말을 던지는 순간에 36?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어떤 어머님은 66 하니까 12 이렇게 답을 하시던데. 그렇죠? 보통 66 하면 36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건반사예요, 이건. 오늘 혹시 이제 저녁에 주무시다가 남편분한테 이제 한 새벽 2시쯤에 툭 쳐서 66 이렇게 물어보시면 잠결에도 36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게 조건반사입니다. 조건반사.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걸 반드시 떠올려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조건과 답을 연결하는 아이디어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답에 연결을 시키는 그런 발상들을 적어놓는 노트가 발상 노트입니다. 조건들이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조건들이 되는 거고요. 이런 발상의 기록이 바로 뭐가 되냐면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이제 밑바탕이 된다 이겁니다. 저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발상 노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안 보이시죠? 얘는 이제 이게 수열이거든요. 수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데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수열이 뭔지 못 찾았어요. 저희는 식을 보면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이들 눈에 등비수열이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쭉 일일이 다 써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르쳐 줄 때 얘기를 해요. 수열이라는 건 수의 나열이니까 모르겠으면 쭉 써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머릿속에 없다가 이 문제를 풀면서 써보니까 등비수열이 있네 라는 걸 깨닫고 앞으로 잘 모르겠으면 써보자 이런 걸 적은 겁니다. 정말 시시한 발상인데
이 학생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경험인 거니까. 이건 이제 이 삼각형 프랙탈 도형에 대한 얘기인데 가운데를 떼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이제 필요했던 것들을 자기가 몰랐던 것, 필요했던 것들을 적어 놓는 겁니다. 문제를 통째로 적어 놓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이 발상은 되게 이게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출발해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가는 어떤 대표적인 발상이거든요. 자, 얘는 이제 x1, x2에서 x값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x값이 커졌더니 요 녀석 값과 요 녀석 값을 비교했더니 x2를 집어넣은 게 더 커졌다 이거죠. 보통은 이 뒤에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증가함수라는 용어를 붙여줍니다. x값이 커졌을 때 y값도 커지니까. 근데 얘는 fx1 더하기 x1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라 그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함수 뒤에 무언가가 더 붙은 것도 또 다른 함수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아이들 눈에서는 그냥 함수가 있고 x를 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눈에는 뭐로 보이냐면 어떤 함수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함수가 증가함수구나.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새로운 함수가 증가함수니까 이 녀석을 미분했을 때 도함수는 항상 양수로 나오겠구나 라는 자기만의 발상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떠올리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떠올리지 못했던 내용들을 적어놓고 그 다음번에 이거 떠올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발상 노트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도형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수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넓이 나오는 거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넓이가 나오는데 그럼 어떤 걸 밑변으로 잡을지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밑변을 잡을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높이가 다 따로 생기죠. 근데 넓이는 항상 일정하니까 밑변이 길어지면 높이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긴 변, 짧은 변이 있다라고 쳤을 때 밑변이 길어지면 넓이는 고정이잖아요. 그럼 밑변이 길어지면 높이는 짧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밑변이 짧아지면 높이는 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밑변과 거기에 대응되는 수선의 길이는 서로 반비례하는구나.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발상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는 안 나옵니다. 당연히. 근데 문제 푸는 과정에서 나와요. 문제 푸는 어떤 문제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그런 발상들을 적어 놓는 거죠. 그 문제를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페이지를 펴놓는 게 낫겠죠. 저희는 개념학습, 문제풀이, 채점하기, 오답정리, 발상 노트까지 이렇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런 공부 습관을 들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습관이 한 번에 들여주면 좋죠. 이거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돼요. 이게 뭐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뭐 한 학기가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장착해야 수학 공부를 잘 한다,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공부 방법은 수학 공부는 방법부터 다르니까 그 방법, 아까 진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진도는 어디까지였냐면 딱 정해져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부터 먼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이런 공부 방법부터 먼저 습관을 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예비 고1들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공부법 바꾸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그리고 방학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좀 이야기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들은 자, 일단 진도는 선행은 2학기 분량만 잡습니다. 그 이상의 선행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2학기 때 까먹어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 이렇게 뒤 내용을 공부하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만 목표로 잡으면 돼요. 남은 수원, 수투는 이제 미래의 아이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2학기 분량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과 기본 문제 쉬운 것들만 하면 되고요. 응용 심화는 그 뒤에 하면 됩니다. 물론 한번 선행을 한 학생들이면 심화 응용을 지금 하면 되겠죠. 그죠? 아이들 선행 정도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목표는 2학기 분량만 한다. 이게 목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이제 1학기 후행학습입니다.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면 당연히 수1이 끝나고 수2로 들어가게 될 텐데 수1도 수능 과목이거든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수학 상위 전체 내용의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 내내 쓰는 어떤 도구가 되거든요. 수학적 연산의 힘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기 후행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못했는지, 만약 성적이 좋지 않았다면 뭐가 부족했는지, 그 다음에 공부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방학, 이번에 이제 3주 동안의 방학에는 2학기 분량, 그 다음에 1학기 후행학습, 이 두 정도를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학 때 이 정도 목표로 잡으면 돼요. 자, 다음 이제 학생별로 단기 계획, 장기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시간입니다.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말고사 끝난 이후부터 여름방학,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후 9월, 8월 말까지 이 3단계로 여름학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간 동안 각각 이름을 이렇게 전반기, 몰입수학, 후반기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붙이고 이때 목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는 이제 1학기 때 좀 흐트러졌던 학습 습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1학기 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3주 동안의 몰입수학 동안에 더 빠른 진도를 통해서 2학기를 완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학 후에 8월 말까지 이제 2학기 완성과 학습 습관 완성, 이렇게 저희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전반기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제 여름학기 몰입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학기 목표는 이제 올바른 공부 방법을 완성해서, 그 다음에 더 빠른 진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2학기를 대비한다. 심플하게 이겁니다. 학습 습관 점검해서 진도 빨리 나가서 그 다음에 2학기를 대비하자. 이게 목표죠. 지금 이 부분, 기말고사 이후에 저희는 첫 번째 단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 올바른 공부 방법 완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생들의 수학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화시켜서 습관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습관. 자, 실제로 할 줄 아는 거랑 이게 습관이 된 거랑도 또 차이가 있어요. 할 줄 아는 거랑 습관이 되는 게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에너지 소모가 조금 다릅니다.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에너지 소모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은 피곤해도 일어나서 그냥 옷 입고 운동하러 갑니다. 이렇게. 근데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옷 입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옷 입고 나가서 오늘은 성공했다라는 이런 달성감을 갖습니다. 이렇게. 근데 습관화되면 이런 에너지 소모가 없거든요. 보통 루틴화가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네. 그럼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네. 끝. 그리고 답지를 봐서 내 답이 맞구나. 틀렸네. 내가 어디가 틀렸지. 식 만들 때 이거 잘못했구나. 고치면 되는 거고요. 풀이를 봤더니 모범 답안 풀이보다 내 풀이가 더 좋네. 나 좀 잘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3단계에서 조건까지는 잘 찾았는데 3단계를 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오답 체크를 해놓고 다음에 잘해야지 라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그걸 반복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목표는 더 빠른 진도입니다. 당연히 선행이 필요하고요. 몰입수학으로 방학 때 공부량을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몰입 기간은 7월 25일 대부분 학교들이 저때 시작을 하고요. 8월 15일까지 이렇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저희가 8월 8, 9, 13일간 방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둘째 주 그때 방학이 있어서 그거 빼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주말 빼고 한 12일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몰입수학 계획으로 잡고 있고, 재원생들은 저희가 주 3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 5회 수업을 하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원래 개별 진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횟수를 늘려서 수업을 하면 되는 거고, 고등학생들은 방학 특강을 따로 또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도형편 총정리를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형 특강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 수업보다 늘려서 횟수를 늘려서 수업한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몰입수학이고요. 그 다음에 선행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우리 아이는 요걸 공부하고 있는데 저 앞에 선행을 해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방학 특강반, 12회
수업을 통해서 이제 2학기 과정 한번 완성한다. 이건 이제 선행반도 있고 심화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방학 특강반 2개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말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이라서 그러니까 휴가 기간 또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 방학 휴가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빠지는 그런 것들은 주말을 통해서 무한으로 보충을 한다. 이렇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따로 수업하는 이런 특수반들을 저희는 몰입수학이라고 이름을 부리고요. 그럼 이제 몰입수학을 따로 하니까 이제 수업료가 추가가 되겠죠, 그죠? 몰입수학은 재원생 몰입수학 수업료는 이제 방학 기간 동안 10만 원 추가가 됩니다. 횟수가 2번 늘어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학 특강 수업료는 방학 특강은 이제 12회 정규 수업으로 이제 다음 학기 한 학기를 완성하는 수업인데 그건 수업료가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맨날 이제 설명회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10+10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을 저희 이제 정규반으로 소개를 시켜주시면 소개시켜준 부모님이랑 그 다음에 소개받은 부모님들랑 이제 한 달간 수업료를 각 10만 원씩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받아서 오시면 돼요. 네. 자, 물론 이제 그 방학 특강은 제외입니다. 왜 안 나오지? 방학 특강은 제외입니다. 방학 특강반인데 할인해서 저는 그냥 나올래요 이러면 안 돼요. 방학 특강은 제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2학기 완성이었죠. 2학기 완성은 사실 이게 목표긴 한데 아까 1단계, 2단계를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학습 습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방학 때 선행 통해서 이제 내용 정리하면 당연히 2학기 준비가 잘 되겠죠.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예비고, 예비중은 사전 대비를 하고 사칙 연산을 하고 연산 훈련을 하고 주말 테스트, 시험 불안과 극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아이들의 여름 학기는 이미 진행 중이고요. 자, 어머님들이 그러면 하셔야 되는 일은 이제 심플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필요하면서 실천 가능한 목표한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실천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도와주는 게 우리 아들 힘내 믿고 있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무 힘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대신 뭐 차라리 이런 게 더 낫습니다. 이 책 끝내면 10만 원 줄게 뭐 이런 거.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응원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공부 방법을 잡아주고 여름방학과 그 이후를 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생들은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재원생은 공부 방법을 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2학기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방학 특강을 통해서 한 학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다음 주가 아니네요. 이번 제가 이제 설명회를 금토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시간표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반을 개설할지는 이번 주 내로 저희가 오픈을 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뒤에 이제 따로 상담 신청서가 있거든요. 지금 상담 신청서를 좀 써주세요. 예, 써서 저한테 주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머님들께 이번 주에 상담 예약해서 어머님들께 쫙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좀 작성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명회는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되게 지금 오랜만이잖아요. 기존에 저희 어머님들은 제가 설명이 되게 자주 했다는 거 아실 텐데 제가 2019년 코로나 전에는 설명회를 계속 했었는데 그 이후로 설명을 계속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막 쌓여 있는데 못 해가지고 되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설명회 주제를 바꿔가면서 이제 어머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할 테니까 지금 오늘 설명이 좀 유익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이런 식의 주제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이제 어머님들에게 문자 같은 걸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참석하시고 또 이제 궁금하신 것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어쨌든 오늘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